어우 야 되게 보고 싶겠다. 10월 한 말에나 볼 텐데 아우 어떡하지 보고 싶어서. 그치. 아우 세상에 웃지도 몰라. 근데 내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내신 다시 시작해야 거의 다시 시작해야 돼. 뭘 다시 시작해? 저희는 다시 시작해야 돼. 한번 보고 이제 다시 저희 중간 끝나고 6주 뒤에 또 시작해요. 응.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10월의 마지막 주가 10월의 마지막 두 주가 아마 여기서 다시 11월 되면은 다시 갈 거거든. 현채하고는 이번 기 내내 볼 거야. 예. 시험이 11월 중순 아니에요? 11월 중순에 시작한다고? 언제지? 괜찮아.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11월 달인데. 야 장난 있는데? 근데 동호 1학년도 같이 보잖아요. 동 1학년하고 수성 2학년하고 바꿨어. 근데 저희 11월 달 마지막 주를 우리도 그때 볼 텐데 왜냐면 야 그래도 쟤네는 뭐 9월 29일 며칠? 6일? 26일이요. 야 니네 10월 17일이라며. 나 환장하게 됐어. 아. 나 이번에 그래서 겁나 꼬장 부리려고. 수성도 쌤이에요? 어. 헐. 왜? 뭐 하나 알려주세요? 어? 나이스. 야 오늘 기분 안 좋, 오늘 기분 별로니까. 아니 너 때문에 기분 별로인 거 아니야. 다른 것 때문에 기분 별로니까 날 건드리지 마. 예지몽 꿨잖아. 예지몽.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그게 현실에 그대로 일어났어. 어? 아니야. 어떤 애가 카톡방에 자꾸 나가. 그래서 잡아오고 계속 나가고 그래. 걔 카톡방에서 나갔어. 내가 좋아하는 애인데. 오해하지 마라. 오해는 하지 마. 사랑하는 관계 아니니까. 그거 슬퍼. 아. 현찰 그것 때문에 슬픈 거 아니고 오해하면 안 돼. 수성 얼마나 좋아하는데. 공원보다 수성이지. 뭐? 거기 문단번호 쓰세요. 154에. 오늘 얌전히 수업만 하라고. 내일 놀러 가니까 이제. 니네 학교 갈 때 나는 놀러 간다. 너 부여해. 왜요? 어? 백제의 향기를 느껴. 역사 우리 조카가 그 부여에 있는 한국 전통문화대학 다니거든. 근데 내가 걔는 지금 휴학했는데 야 거기 맛집 쭉 보내 그랬더니 카톡이 이만큼 올라왔어. 나 이제 한마디 너 여기 다 가봤지. 근데 여기 말고 다른 데도 가봤는데 그래. 이거 학교 가서 놀러 다녔어. 원래 그게 뭐가 아닌가. 어? 걔네 학교 되게 좋더라고. 저기 걔네 학교 다니면 이런 경복궁 이런 문화재청에서 하는 거 전부 공짜래. 싹 다 공짜고. 그리고 휴관일에 들어가더라고. 걔네들은. 휴관일에 들어가고 그 출입금지되는데 다 들어가. 걔네들은. 역사 뭐예요? 조경학과. 전통 조경학과. 걔 거기 보내가 엄청 했었다. 자소서 내가 다 써주고. 이거 욕하는데 이런 사람 안 되는데. 걔가 한 번 가서 시험 본 번밖에 없어. 나보고 자소서 이렇게 다 써줬더니 보냈더니 뭐랬냐면 여기 바꾸고 여기 바꾸고 여기 바꿔. 그러고 나한테 다시 보냈어. 그래서 다시 고쳐서 보내줬어. 그랬더니 여기는 잘 됐고 여기 바꾸고 여기 바꿔. 더러워 진짜. 붙었으니 다행이지. 딸 말고. 딸 말고. 오해하지. 선생님 말씀 얼마나 하는 거 너랑 나랑 나이 차이 얼마 안 나. 그런 자, 우리 1문단 보세요. 우리 조카 22살이야. 우리 조카하고 나이 차이 얼마 안 나. 걔가 그래. 자기하고 정신연령 똑같다고. 자, 1문단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관계식이 하나 나와. 자,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화 같은 경제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이자율이나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 이건 이제 통화정책의 정의인데 1문단은 자, 여기서는 중요한 말이 어떤 거냐면 자, 그 이자율과 자, 통화량을 조절하는 건데 자, 요 관계는
좀 기억을 하는 게 좋아. 이게 이자율이 올라가잖아? 그럼 통화량이 줄어들어. 그러니까 이자율이 높으면 사람들이 돈을 안 빌려 일단. 그 다음에 갖고 있는 돈을 은행에다 집어넣어. 그렇게 되거든. 그러면 이 시장에 돈이 안 들어오게 되지. 자, 그래서 이 시중에 나와 있는 그 돈의 양이 통화량이거든. 그 통화량이 줄어들어 버리는 거야. 자, 대표적인 통화정책 수단의 공개시장 운영은 중앙은행이 민간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권을 매매해 금융시장 이율을 정책적으로 결정한 기준 수준으로 접근시키는 것이다. 저 통화정책 중에 자, 거기에 공개시장 운영이 있어. 자, 이거는 자, 그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이거든. 자, 중앙은행이 자, 시중은행한테 민간금융, 자, 민간금융기관한테 자, 채권을 매매하는 거야. 자, 채권을 팔기도 하고, 채권을 사기도 하거든. 자, 이제 떠올려 봐봐. 이렇게 돼. 중앙은행이 채권을 샀어. 그럼 중앙은행의 돈이 민간은행으로 가지. 그러면은 민간은행은 뭘 해야지 돈 벌어? 돈을 빌려줘야지 돈 벌지. 그러니까 그 돈이 어디로 가서 시중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은 통화량이 늘어나겠지. 근데 이제 중앙은행이 채권을 팔았어. 은행한테. 그러면 시중은행의 돈이 안으로 들어오지. 그러면 은행에 돈이 없잖아. 그럼 빌려줄 돈이 없어. 그럼 통화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야. 이제 그 내용이 나올 거야.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수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사면이야, 사면. 이 채권을 매수해. 자, 그러면 사면 이자율이 하락한다 그랬거든. 자, 이자율 하락. 이자율이 떨어져. 자, 이자율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돈을 빌려. 기업에서 돈을 빌리고. 자, 그러면 소비와 투자가 확대돼. 자, 소비 투자가 확대되고. 그 다음에 경기가 활성화되고 물가상승률이 오르면 되지. 경기가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돈을 갖고 막 사니까. 자, 그 다음에 조심할 거는 물가 상승률이 아니라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는 거야. 비율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 올라갈 게 5% 올라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럼 반대로 채권을 팔잖아. 매도한다 그러거든. 그러면 이제 이자율이 올라가. 왜? 시중 돈이 안으로 들어오니까. 자, 그럼 소비 투자가 줄어들고 경기가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경기가 과열됐을 때 팔거든. 자, 그러면 이제 시중에 돈이 들어오면서 이제 경기가 안정이 되고. 자, 물가 상승률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물가 상승률이 덜 올라. 이게 물가 상승은 어차피 될 수밖에 없나 봐. 그래서 이거 그 물가 상승은 항상 되는 건데 이게 더 올라가냐 덜 올라가냐의 문제래. 이게 물가가 떨어지잖아? 그러면은 큰일 난대. 디플레이션이라고 그러지? 그거는 해결이 안 된대요. 그래서 여기 요 관계 있지? 이자율이 떨어지면 소비 투자가 올라가고 경기가 활성화되고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 근데 이게 계속 가면 어떻게 되겠어? 경기 과열이 되겠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 돈을 걷어들이면 돼. 그럼 어떻게? 채권을 매입하겠지? 채권을 이제 팔겠지? 매도하겠지? 팔고. 자, 그러면은 이자율 올라가고, 그럼 이제 시중의 통화량이 줄어드니까 이게 떨어지고 경기가 안정이 되고 이렇게 돼. 요거 이제 관계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자, 이자율이 올라가. 그러면은 그 통화량이 줄어들어. 그러니까 여기서 경기 과열이라고 쳐볼게. 경기가 과열되면 이자율을 올려. 그럼 통화량이 줄어들거든. 그러면은 이 소비하고 투자가 줄어들어. 그래서 경기가 안정이 돼. 근데 얘가 계속 가잖아? 그러면은 경기가 침체가 돼. 나중에는. 자, 경기가 침체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자율을 낮춰야 돼. 돈이 들어오게. 그러면 이제 통화량이 늘어나겠지. 자, 통화량이 늘어나고, 자, 그럼 소비 투자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경기가 활성화되게 돼. 다시 어디로 가? 얘 너무 심해지면 다시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가서 다시 이리로 가.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야. 이거는 좀 기억을 해놓는 게 좋아. 맨날 그런 말들 나오거든, 경기 지문에서는. 자, 그러면 요거는 그런 말 나오면 그냥 패스하고 넘기면 돼. 자, 요거 하나 써놓으세요. 주관이 안 잘 예정이지? 네? 안 잘 예정이지? 이거 뭐예요? 안잘 뭐? 안 잘 예정. 안잘 예정이요? 안 잘 예정. 귀가 뒷대기 안 들리냐? 안 잘 예정이냐고. 잘 거야 안 잘 거야? 거기 좀 바로 친구들이 이제 뒷대기 왜 이런 걸 만들고. 네, 다르죠. 왜? 다시. 얘기해. 아 더운 거 같기도 하고 저번에 에어컨 틀어서 제가 얘기해요. 추워요. 참아. 아우 오랜만에 나온 거 아우 짜릿하다 씨. 아우 신난다. 이 주먹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시기가 왔어요. 왜요? 어? 왜요? 저희들은 말 안 들으면 이거야. 말이 안 들어요. 말 잘 들으면 엄청 잘해줘. 말 안 들으면 뒤집혀서 그렇지. 1번, 2번, 3번이 소문 내. 자, 1번, 2번, 3번이야. 어? 그날의 기분에 따라 달라져. 게스트는 얼마나 많냐? 많냐? 보은이도 한 번도 안 맞아봤어. 그치 보은아? 이거 원래 안 때리잖아. 원래 안 때려. 시험에도 한 번도 안 맞아봤어. 그치? 너한테 맞아봤냐? 안 맞아봤잖아. 니네 학교 남자애들이 맞았지. 아, 내신 때요? 어. 내신 때는 안 맞았죠. 뭐 평소에는 맞았냐 너한테? 왜 좋은데? 갑자기 억울하냐? 나 시간 없어. 아, 이거 나 시간 없어. 나 시간 없어. 말을 없어요. 맞아보지도 않는 애들이 어우 짜릿해. 어우 신나 갑자기. 자, 다 썼죠? 자, 이거 지울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이자율이 상승하면 경기가 위축되고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 그럼 이거 어떻게 조치해야 되냐면은 자, 거기 위에 그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수하면 이자율은 하락하고 조치면 되고 그 밑에 줄에 이자율이 하락하면 소비와 투자가 확대되고 경기가 활성화되고 물가 상승률이 오르면 거기 조치면 돼. 그 나머지 안 쓴 데는 반대말이거든. 그래서 이런 거는 옆에 정리하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문단. 자,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의도한 효과를 얻기 위한 요건 중에는 자, 선제성과 정책 신뢰성이 있다. 자, 두 개를 설명할 거야. 자, 먼저 통화정책의 선제적이라는 것은 자, 이제 이 선제성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야. 선제성. 자, 중앙은행의 경제 변동을 예측해 이에 미리 대처한다는 것이다. 자,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고 공개시장 운영을 실시한 그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 때까지는 시차가 발생하는데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의 시차가 있어. 그걸 뭐라 그러냐면 정책 외부 시차라고. 그래서 선제성을 고려할 때는 자, 이 정책 외부 시차를 고려를 해야 돼. 자, 그럼 얘가 뭐냐?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기간이야. 나타날 때까지 기간. 자, 그 다음에 자,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서 비로소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면 정책 외부 시차로 인해 경제가 스스로 침체 국면을 벗어난 다음에야 정책 효과가 발현될 수도 있다. 되거든.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기준선이라고 하면은 경제는 이렇게 굴곡을 그리거든. 하락이 됐다가 상승했다 이래. 그러면은 여기를 예측을 하면 이 시점에는 이제 경기가 하락을 할 거야. 그럴 때 만약에 정책 외부 시차가 이 정도 된다고 하면 여기서 해야 돼. 이거 더 길게 하겠다. 여기가 이만큼이 외부 시차라고 하면 자, 이게 여기서 해야지 여기서 효과가 나와. 근데 여기가 됐다고 여기서 하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올라다시 오는 거겠지. 떨어졌습니다. 떨어진다. 지금 하자 그러자 효과가 여기 나와. 그럼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버려. 그러니까 과열이 돼버리는 거야. 효과가
경기 침체 때 써야 되는 경기 침체 때 효과를 봐야 되는 정책이 경기가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시점에 그 효과가 나타나가지고 이 기름 부어버리는 거지. 쉽게 말하면. 자, 이제 그렇게 돼버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예측을 했으면 미리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경우 경기과열과 같은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선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 정책 외부 시차를 고려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선제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자, 3문단은 선제성 완전 한자에 그렇지. 자, 그 다음에 3문단 통화정책은 민간의 신뢰가 없으면 성공을 거둘 수 없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정책 신뢰성이 손상되지 않게 유의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통화정책이 민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다. 경제학자 프리드먼은 중앙은행이 특정한 정책 목표나 운영 방식을 준칙으로 삼아 민간에 약속하고 어떤 상황에서 이를 지키는 준칙주의. 자, 거기 붙여야 돼. 민간에 약속하고 어떤 상황에서 이를 지키는 준칙주의. 이제 기업은 준칙주의야. 무조건 지켜야 돼. 자, 이건 이제 약속을 지키는 거지. 내년에 그 물가 상승률을 혹은 경제 성장률을 2%까지 할 거야. 물가 상승률이라고 쳐. 물가 상승률 2%까지만 올릴 거야. 그러면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고 2%만 맞춰야 돼. 이게 경기가 좋아지면 물가 상승률이 조금 더 올라가거든. 그래도 2%로 맞춰야 돼. 이제 그래야지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야. 자, 가령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민간에 약속했다고 하자. 민간이 약속을 신뢰하면 물가 불안 심리가 진정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물가가 더 오를 것 같아. 근데 중앙은행이 약속을 해서 2%만 하겠다고. 그럼 사람들이 2%에 맞춰 주겠지라고 하는 거야. 자, 이제 그게 준칙주의야. 자, 그런데 물가가 일단 안정되고 나면 중앙은행으로서는 이제 경기를 부양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제 경기를 좀 띄워봐야 돼. 좀 잘 되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민간이 비일관성을 인지하면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에 보면은 경기가 활성화되면 물가 상승률이 더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애당초에 2%로 잡았다고 하면 뜻하지 않게 경기가 활성화됐어. 그 정책이 맞아서. 그러면은 이 물가 상승률이 예를 들어 3, 4%로 올라갈 것 같아. 그래야 정상적이거든. 고려를 해야 되고 그래야지 경제가 같이 올라가니까. 근데 그걸 2%는 막아버리는 거야. 여기는. 근데 문제는 뭐냐? 더 올릴 수 있으면 더 올리는 게 좋을 수도 있다. 안 그러면 어거지로 경기가 활성화된 거를 주저 앉혀버려야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준칙주의자들은 이런 경우에 중앙은행의 애초의 약속을 일관되게 지키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사문다. 그러나 민간의 사후적인 결과만으로 중앙은행의 준칙을 지켜야 되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이게 이제 준칙주의의 어떤 한계나 문제점이겠지. 지키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그다음에 중앙은행의 준칙을 지킬 것을 강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중앙은행이 그걸 지킬지 안 지킬지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준칙주의와 대비되는 요거하고 어디가 있니? 요거하고 대비되는 애가 3문단에 있는 재량주의가 돼. 재량주의. 요거고 경제 여건에 따른 신축적인 경제 정책 대응을 지지하며 여기서는 신축적인 정책 대응이 중요합니다. 얘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고 얘는 신축적. 신축적인 정책 대응이 중요하다.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더 올리는 거야. 자, 아울러 준칙주의가 최선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던진다. 예상보다 큰 경제 변동이 있으면 사전에 정해둔 준칙이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 신뢰성은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중앙은행이 반드시 준칙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이게 생각보다 지문은 쉬워. 근데 23번 문제는 많이 틀렸어. 나머지는 내가 풀고 23하고 25는 니네가 풀고. 자, 윗글에서 설명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 통화 정책의 목적을 유형별로 나누어. 목적이 나오긴 나오거든. 물가 안정과 같은 정체적 경제적 목적. 그까지 나오는데 유형별로 나누진 않았지. 그래서 틀렸어. 1번이다. 자, 거기 2번은 통화정책에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예를 들어 거기 그 2문단에 보면 나오지. 2문단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오지. 3번 공개시장 운영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인과적으로 1문단에 나오지. 채권을 팔았을 때 어떻게 되나 하는 거. 채권을 샀을 때
자, 관련된 주요 용어의 정의를 바탕으로 통화정책의 정의도 얘기해주고 공개시장 운영에도 정의를 얘기해주고 선제성도 얘기해주고 하지. 네, 5번은 통화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준칙을 지켜야 하는 두 견해 차이. 그래서 준칙주의하고 재량주의 얘기를 했지. 자, 1번이다. 24는 기업과 니은에 대한 설명. 자, 기업에서는 중앙은행이 정책 운영하는 준칙을 지키느라 경제 변동에 신축적 대응을 못해도 이를 바람직하다고 본다. 저기 신축적 대응을 못해도 바람직하게 본대. 그게 중요한 말이지. 맞는 말이지. 얘는 신축적 대응 중요하지. 약속 지키는 게 중요해. 1번의 답이야. 자, 이제 23, 25를 푸세요. 풀어야 23, 25. 풀어볼게요. 일단은 25번부터. 자, 5번이 답인데, 자, 그 본문에 있는 분양은 띄우다의 분양이야. 띄우다. 뜰보자 쓰거든. 근데 25번의 분양은 돌보다의 분양이야. 자, 23번을 볼게요. 지금은 4%고, 몇 퍼센트를 유지하면 2%를 유지할 거네. 그럼 현재가 4%일 때 물가 상승률이 1분기에는 2%가 올라갈 거고, 4%면 3%가 될 거고, 3%면 3%가 될 거거든. 근데 얘를 잡아야겠지.
얘를 풀려면 얘를 나가야지. 자, 거기 밑에 보면, 밑에가 아니라 그 오른쪽에 155페이지 보면 기준금리가 4%로부터 1.5%만큼 변화하면 물가상승률은 위표의 각 분기 값을 준 1%만큼 달라진대. 쟤를 읽으란 얘기야. 자, 이자율이 떨어지면은 물가상승률이 올라가지. 얘는 지금 낮춰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때 어떻게 해야 돼? 이자율을 올려야 되지. 자, 이게 올리면 물가상승률이 떨어져. 자, 그럼 이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이자율을 상승시켜야 돼. 5%, 1.5%가 이렇게 상승시켜야 돼. 근데 얘를 언제 하냐의 문제지. 정책 외부 시자가 1분기면은 요때 하면 요때 생기고, 그다음에 요때 하면 요때 생기는 거거든. 그러면은 요때 3%를 2%로 끌어내리려면은 이자율을 올리고 언제 해? 1분기 시작할 때 하는 거지. 그래야지 2분기 시작할 때 효과가 나와. 그래서 답이 5번이야. 이제 요거는 애들이 틀리는 건 어떤 것 때문에 틀리냐면은 공문의 일부는 아니고 여기 있는 거 가지고 연락 고민을 해봐. 이 안에 있는 걸로 고민을 하는데 풀어도 틀리는데 여기서는 얘를 캐치를 못하면 이거 틀려. 자, 그 다음에 뒤에 거는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는 제안했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것 때문에 틀린 거 골라야 되는 거 틀린 게 많아가지고 아니, 병이 제한한 내용이지. 받아들이지 않은 거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얘가 뭐를 제한했느냐. 정치 효과가 2%가 아니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병의 고려 사항이고 병이 제한한 거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잖아. 근데 문제는 뭐야? 병이 뭘 제한했느냐. 그러니까 병이 제한한 거 뭐겠어? 여기서 2%를 유지해야 된다는 걸 제한한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2%가 되느냐를 찾아야지. 그렇지. 너는 지금 거절 쪽을 읽은 거고 문제는 병이 뭘 제한했냐를 물어본 거고. 그러니까 2%를 올리려면 이자를 올릴 때 얘를 떨어뜨려야지. 또 시작했다. 또 시작했다. 또 이상한 걸 읽고. 자, 우리 짧은 걸 읽을까? 긴 걸 읽을까? 이거 짧은 건 제가 그렇지. 그렇지. 긴 거 들려가야지. 30에서 36분 풀어볼게요. 근데 안 어려워. 좀 어려운 거 풀어볼래? 아니 진짜 너 우리 공훈이한테 왜 그래? 어? 왜? 근데 아니 왜? 부모님 좋아서 진짜 할때 그거야. 자, 어디를 할 거냐면은 나 오늘 미래를 할 거나 하는 분 했는데 162페이지인가 하나 할 거거든. 165구나. 이건 이따가 할 거야. 이제 미리 머리를 좀 굴려야 되니까. 자, 우리 157을 한번 풀어보세요. 157. 니네 먼저 풀어. 자, 이거 문제가 1분 문제인데 6문제. 자, 지금부터 푸세요.
끝났어요. 8분 지났는데. 아니, 잘 풀었니? 아주 풀어. 너무 여유 부리지 말고. 답의 근거는 항상 본문에. 저기는 자는 거 아니지? 이따가 졸았어. 아유, 저렇게 솔직할 수가. 삼십 4번 때문에 죽겠지. 정말 아름다운 문제 아니니 34번? 답을 보면 허무할걸? 자, 우리 일단 본문을 좀 볼게요. 자, 이거 1문단에서는 어떤 말이 중요하냐면 첫 번째 줄에 의사표시가 중요해. 법률행위가 의사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여 이렇게 되거든. 자, 그리고 밑에 그 하지만 뒤를 봐봐. 중간 내려와서. 자, 거기에 표의자의 의사표시가 불분명한 경우 1번이야. 그 다음에 좀 뒤로 가면 표시 수령자가 표의자 의사표시를 표의자의 진위와 다르게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이 2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표의자가 의사가 좀 불분명, 얘가 팔 건지 안 팔 건지 모르겠어. 줄 건지 안 줄 건지 모르겠고 그럴 때. 그다음 또 하나는 내가 안 주고 싶은데 쟤는 나가 준다고 생각한 거야.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랬을 때는 나 안 줄 거거든. 근데 제가 좀 달래. 이제 그랬을 때 이제 뭐가 필요하냐? 해석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의사표시가 중요한 말이고, 그 다음에 그 의사표시를 했을 때 법률행위 해석이 필요한 경우를 밑에 두 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의사표시와 그 다음에 법률행위 해석이 필요한 의사표시 두 가지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 문단은 얘가 글이 좀 띄엄띄엄 있어서 그렇지. 자, 요걸 찾아야 돼. 거기 일정한 기준이잖아. 기준을 찾아야 돼. 첫 번째가 뭐냐? 목적. 두 번째 줄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재반사정. 그 2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분야의 관습이야. 자, 근데 거기 같은 경우 관습을 얘기를 좀 길게 써놨지. 자, 요런 거는 좀 잘 읽어봐야 되는데, 관습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명확하지 않은 경우. 자, 이건 관습에 따라. 이건 관습에 따르는데, 자, 그 밑에 보면은 그 강행 규정 위반하는 경우가 있거든. 하면은 안 되는 애가 있는데, 자, 그 관습 중에 강행 규정을 위반하는 관습이 있어. 그냥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쓰는 거.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이제 그 법에 위반된 거야. 그럴 때는 이걸 따르지 않는 거야. 인정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관습을 통해서 법의 효력이 있는 경우, 법의 효력이 없는 경우 그렇게 돼. 그 다음에 밑에는 좀 길긴 한데, 걔는 어떤 거냐면 임의 규정이야. 네 번째가 임의 규정. 자, 그럼 여기 임의 규정 같은 경우는 조건이 있지. 관습이 없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임의 규정과 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는 이중 규정이야. 그래서 임의 규정과 동일한 의사표시를 한 거야.
자, 요 경우에는 얘를 이제 인정해 준대. 해석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신의 성실의 원칙이지. 여기는 기준이 5개야. 목적, 재반사정, 교분의 관습, 그 다음에 임의 규정, 신의 성실 원칙. 이 5개 할 때 찾고 가야 돼. 그 다음에 산문단은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이 있는데, 저 자연적 해석은 요 표의자의 진의를 밝히는 해석이야. 그러니까 내가 뭘 말하고 싶었는가 이거야. 근데 조심할 거는 표시행에 얽매이지 않는 거거든. 근데 표시행에 생각해야 돼. 계약서에 뭐라고 써있든 간에 내가 하고자 하는 건 따로 있어. 그럼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뭘 봐? 계약서를 보지. 근데 얘 같은 거 뭘 보는 거야? 얘가 계약서 쓴 걸 말고 진짜 하고 싶지 않던 게 뭐야 이걸 보는 거야.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줄 보면 표의자와 표시 수령자의 의사가 합치가 되잖아? 그럼 달성됐다고 보는 거야. 그리고 밑에서 3번째 줄 5표시 무효의 원칙이 있는데 이런 거야. 5표시니까 계약서에 잘못된 표기가 있어. 표시가 있어. 근데 그게 표의자의 진위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표시돼 있는 내용보다는 표의자의 진위가 중요한 거. 자, 3문단은 규범적 해석인데 여기는 이 표시행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거야. 그래서 2번째 줄 끝에 보면 표시 수령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 누나가 겪은 일인데, 참고로 우리 누나는 법학과를 나왔어. 여자가 법학과 나와가지고 아빠가 엄청 반대했어. 우리 아빠 조금 약간 골이 타고나셔가지고 우리 아빠도 법학과 나왔거든. 여자가 무슨 법학과냐고 가정대 가라고. 근데 법학과를 나왔어. 이제 관련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야. 핸드폰을 바꾸는데 그 매장에서 1년 6개월 후에 새 폰을 바꿔준다고 그랬대. 그런 계약서에 기재를 했어. 이제 1년 6개월이 지났지. 그러니까 갔지. 자기네들이 그런 거 한 적이 없대. 그랬대. 그러니까 이거 기록에도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간 거야. 근데 그런 거 한 적 없고 그 직원도 없다 그랬대. 그냥 안 해준다고 그랬대. 못 해준다고. 근데 돈 낼 거 다 내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누나가 이제 그 고객센터에 전화를 한 거야. 그랬더니 자기네는 해결할 수 없다 그랬대. 개별 개인적인 문제라서. 나한테 전화가 왔어. 어떡할까? 그래서 계약서 있어? 그렇지. 계약서 있대. 계약서에 써 있어? 써 있네? 그래. 일단 스캔해. 그래서 그리고 국민신문고에 올려. 그래서 지들끼리 싸우게. 안 되면 내가 해줄게. 우리는 너 법학과. 걱정하지 마. 내가 할게. 그러더라고. 그걸 올려가지고 국민신고에 올렸더니 지들끼리 해결을 했어. 그 대리점 페널티 받고 대리점 페널티 그 다음에 그 직원을 찾아냈어. 걔네들이 그 영암에 있는 다른 데가 있더라고. 멀리 가 있어. 그러니까 그 직원이 누나한테 전화를 했대. 자기는 대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대로 오라 그러는데 나 그냥 안양인데 먼 데는 아닌 것 같아. 지가 오라 그래. 그래서 내가 그럼 어떡하냐. 다시 올려고 했어. 다시 올려고 했어. 다시 올렸어. 그랬더니 이번에 그 했던 대리점에서 연락 왔대. 자기네가 대신해 주겠다고. 조건 민원 치하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서 민원 치하해 준다고 얘기하고 녹음 안 했을 거니까 녹음해서 불 거야. 그거는 그냥 앞들 거 다 받은 다음에 그냥 치하해 주지 마 그랬어. 대리점 페널티, 그 직원 페널티, 누나는 새 핸드폰.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이거야. 그렇지 않겠어? 이거야.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 그러니까 계약서에 써있지. 1년 6개월에 새 신상품으로 교환해준다. 이게 있어. 써있어. 근데 걔네는 안 해준대. 그래서 들이밀었지. 그랬더니 계약서에 써있지. 해준다. 그러니까 누구를 보호해주는 거야? 그 고객 보호해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얘기인데, 자, 조금 더 내려오면 어떤 게 이거 조심해야 될 게, 그 4번째 줄을 보면은 표시 행위를 어떻게 이해했느냐만을 가지고 법률행위를 해석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표시 행위만 보는 건 아니야. 뒤가 중요해. 재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표시 행위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그러니까 그 직원이 써줬어. 프로모션이라고. 그리고 자기 명함도 줬어.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거는 누가 봐도 뭐 1년 6개월이 지나면은 핸드폰을 바꿔줘야 되는 거잖아.
근데 안 바꿔주겠대. 그 직원도 없고 자기네 그런 프로모션 한 적도 없다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당하는 거지 그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런 걸 봤을 때 당연히 사람이 이 프로모션을 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그런 걸 보는 거야. 당연히 일반적인 사람이면 합리적인 사람이면 이거 누구나 한다. 이렇게 봐서 표시 수령자를 보호해 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거기는 그 뒤를 좀 읽어볼게요. 어떤 계약서에서 계약서의 내용 일치하는 주장을 하는 표시 수령자가 계약서의 내용과 다른 주장하는 표의자의 진위를 알지 못했던 경우에 그러니까 그거지. 걔네 핸드폰 파는 애들 핸드폰을 팔고 싶었던 거지 그냥. 이걸 들어줄 건 아니고 그냥 팔고 싶었던 거야. 근데 표시 수령자는 어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계약서도 해줘야지 되는 거지. 그래서 누구 걸 해주냐? 핸드폰 산 사람과의 편을 들어준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표시 수령자가 표의자의 진위를 알았거나 또는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 이게 표시 수령자의 과실이야. 표시 수령자의 과실이 있으면은 표의자의 진위를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자 표의자 의사를 인정하는 해석이 이루어질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과실 때문에 이 핸드폰 파는 사람의 진위를 몰랐어. 그럴 때 누구 편을 들어줄 수 있냐? 법원에서는 그 핸드폰 파는 사람의 편을 들어줄 수 있다. 뭐 이런 거야. 자, 규범적 해석의 결과로 도출된 법률행위의 내용이 표의자의 진위와 다를 경우에는 표의자의 법익이 침해될 수 있다. 난 바꿔줄 생각이 없었거든 핸드폰을. 근데 내가 핸드폰을 바꿔주면서 금전적 손실이 생기잖아. 그랬을 때는 거기 나와. 표의자는 법률행위 중요한 의사표현에 착오가 있었던 것을 입증해야 돼. 이거 착오가 있다는 걸 입증해. 그러면은 표의자의 편을 들어줘. 취소할 수 있는데 자,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야. 그러니까 착오는 했는데 그게 표의자의 과실로 착오가 됐어. 그랬을 때는 취소가 안 된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이제 34번 문제지. 여기까지로 34번 푸는 거거든. 자, 가를 먼저 볼게요. A가 B에게 자두나무를 판매하기로 하여 B는 이를 수락하였다. 자두나무를 판매하기로 한 거지. A의 진위는 뭐야? 자두나무. 이게 진위야. 자,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A가 착각했어. 자, 계약서에 매매돼서 앵두나무로 잘못 표기, 앵두나무로 잘못 표기 조쳐야 돼. 그래서 A와 B는 계약서의 내용대로니까 뭐 한 거야? 앵두나무 판 거지. 자, 요거는 이제 1번을 먼저 볼게. 자, 기억의 경우 가의 A가 요 기억은 그 자연적 해석이니까 누구 입장 보는 거냐? A의 입장을 보는 거야. 자, A가 매매 대상을 자두나무로 주장하고 이게 A의 진이지. B가 이를 받아들이다가 합의했지. 자, 그러면은 A의 진위대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그러니까 자두나무 팔게 되는 거예요. 맞는 말. 자, 나까지 읽어볼게요 이제. 자, C는 금 100g을 판매하라고 하였으나 D와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 100g의 판매 금액에 해당하는 가격에 100돈을 판매하겠다고 잘못 말하였다. 그래서 100g을 판매하라고 한 게 뭐야? 진이야. 근데 말로 뭐냐? 100돈 팔게 하는 거야. 이건 이제 표시행위가 잘못된 거지. 자, C와 D는 C의 말대로 계약을 체결했대. C의 말대로 100돈을 판 거야. 그러니까 100g을 팔아야 될 거를 375g을 판 거지. 자, 그러면 이것도 어때? 진위와 의사 표시행위가 달랐던 거야. 자, 2번. 기억의 경우, 그러니까 표의자의 진위를 보는 거. 가의 앵두나무라는 문구나 나의 100돈을 판매하겠다는 C의 말에 얽매이지 않고, 그러니까 표시행위에 얽매이지 않는 거지. 자, 우리 앞으로 잠깐 가볼게요. 자, 3문단에 세 번째 줄. 계약서상의 문구와 같은 표시행위에 얽매이지 않고, 이거지? 그대로야. 그 표시행위에 얽매이지 않고, 여기 재반 사정을 종합하여 표의자의 진위를 밝혀야 한다. 거기 주셔야 돼. 그게 앞에 있는 말 똑같이 나오지. 네 번째 줄에 재반 사정을 종합하여 표의자의 진위를 밝히는 해석. 이게. 자, 이제 1, 2번을 받고. 자, 3번은 니은인데 표시행위와 그 다음에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표시 수령자를 보호해야 돼. 자, 니은의 경우 가의 A와 나의 C가 이게 표의자지. 의사표시의 착오로 인해 법익이 침해에 대해 또 입증했어. 입증. 그럼 A와 C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거든. 자, 거기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조쳐야 돼. 어디를 보냐? 158에 그 네 번째 줄 봐봐.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지. 거기 뭐라고 나와?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나왔지? 틀렸지. 이게 답을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풀 때 보면 짜증나지. 그거 알아?
애들이 경제 지문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경제 지문을 드립도 풀어야 되거든. 근데 경제 지문은 한 문제 틀려. 보통 6문제 중에 한 문제. 근데 법 지문은 6문제 중에 5개 틀린다. 이유가 뭔 줄 알아? 경제 지문은 좀 과학 쪽에 가까워가지고 거기 갖다 껴맞춰서 다 가져. 얘는 해석이 필요해. 근데 해석이 필요해가지고 진짜 다 받는 문제도 가끔 하나씩 있어. 이거는 이제 그나마 좀 귀여운 문제야. 이 정도면. 그래서 여기 써있는 거 그대로 갖다 땡겨오면 되니까. 그래서 34는 3번이 답이에요. 저걸 31번은 1번이 답이고 다 맞았지? 32번은 5번이다. 자, 33번 일정한 기준인데 5번을 보면은 그 법률에 관련된 관습이 있을 때 당사자가 그 관습을 따르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여기 의사표시가 있어야 조차되거든. 관습은 어떠냐면 의사표시가 없어야 돼. 의사표시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을 때 관습을 쓰는 거야. 그래서 틀린 거야. 자, 이제 35번이 있는데 35번은 이 보충적 해석이거든. 자, 우리 여기는 5문단을 생각해 보세요. 자, 거기 어디를 보냐? 하나, 둘, 셋, 넷, 6번째 줄. 자, 계약 체결 당시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야. 계약 때 근데 몰랐어 그걸. 근데 자, 바로 밑에 이런 상황을 계약 당시 알았다면 양 당사자가 어떻게 계약했을 것인가 이거지. 예를 들어 집을 계약했는데 집이 멀쩡할 줄 알았어. 갑자기 바닥에서 삐걱 소리가 나네. 그리고 막 마루가 올라오고 있어. 막 예를 들면 그러면은 이거는 예측하지 못했던 거잖아. 그 사실 집을 보러 갈 때 이 처음부터 그렇게 다 보지는 않아. 그 진상이야. 3번에 있는 집 할 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1시간 집 보고 있어. 1시간 집 보고 1억 싸게 달래. 그리고 뭐라는 줄 알았는데 오늘 안에 결정을 안 해주면 자기 다른 집 가겠대. 근데 뭐라고 전화할게 부동산에? 참고로 나야. 나의 성향을 파악해야 돼. 부동산에 전화를 했어. 전화가 왔더라고. 어떻게 하실 거냐. 그냥 먼저 보지 사라고 하세요. 그랬어. 그 아줌마 우리 집만 본 거야. 먼저 본 집 같은 건 없어. 우리 집에서 그러고 딜을 하겠다고 온 거야. 그랬더니 난리 났어. 그러면은 5천만 원 더 준대. 그래가지고 그냥 먼저 본 집 사시라고요. 그랬어. 그리고 다시 얘기해. 그럼 거기에 3천만 원 더. 그냥 먼저 본 집 사시라고요. 그랬어. 그럼 1,000만 원만 깎아달래. 그냥 먼저 본 집 사세요. 그랬어. 나라는 거를 기억을 해야 돼. 원래 내놓은 돈보다 더 비싸게 팔고 왔어. 근데 그 아줌마한테 안 판 이유가 뭐냐면은 그 아줌마 팔아놓고도 나한테 전화할 사람이야.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뭐가 묻었어. 어머 기스 났네? 막 이러고 다녀. 1시간 보고 왔어. 그리고 와이프가 가라 그래. 그래서 가라 그랬거든. 나는 어디까지 하나 이렇게 봤어 그냥. 근데 그렇게 집을 보지는 않아. 쓱 보고 쓱 가거든. 우리 집을 산 사람은 쓱 와가지고 쓱 보고 쓱 가서 계약하시려고 샀어. 집 보고 10분 만에 전화 왔더라고. 저 계약하려고 그러고 내가 또 팔았거든. 근데 일반적으로 내가 그런 상황에서 뭐 예를 들어 물이 샌다거나 아니면 바닥이 다 올라왔다거나 그런 걸 알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걸 막 당했을 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만약에 집을 그 계약하는 그 시점에 마루가 잘못됐다라든가 화장실이 잘못됐다라든가 이런 상황을 고려했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거기 있는 이런 상황을 계약 당시 알았다면 양 당사자가 어떻게 계약 것인가 고려하여 그게 이제 보충적 해석이에요. 그리고 6문단에서는 어디에 줄쳐야 되냐면 그 A라고 써있는데 바로 밑줄 가봐. 자, 거기 각각의 교환 계약 당시 상대방의 종전을 운영하는 경우도 그 돌아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아서 그에 대해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은 것이 분쟁의 원인이거든. 이게 바로 편견이에요. 당연히 계약을 해서 병원을 바꾸기로 했으면 안 와야지 다시. 근데 자꾸 오겠대. 그런 생각을 안 할 거 아니야. 이런 거지. 집을 팔았어. 난 이사 이후에 왔어. 전화 왔어. 물려주세요. 그러고 왜요? 그랬더니 뭐 어쩌저쩌고 막 얘기를 해. 이제 그런 거를 고려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요구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를 해. 그래서 계약할 때도 막 그런 걸 집어넣어. 집에서 어떤 뭐 아주 중요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뭐 전 주인이 뭐 보상한다 뭐 이런 게 막 써 있어. 근데 그런 걸 이제 예측해서 하는 거지. 사람들이 사봤더니 이제 그런 흠결이 나니까 그거 보완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 흠결이 되는 거고, 그러면 A에서 가에 해당하는 내용은 흠결을 찾아야 되거든. 그 흠결이 뭐냐면은 되돌아올 줄 몰랐다야. 그게 흠결이야. 그래서 5번의 답이지. 자, 36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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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이 안 써. 그냥 풀이랑 안 돼. 4번이래. 전모를 발표하니까, 자, 이거 어디 있니? 자, A니까 A거든요. 시영아, A 찾아줘. 3문단. 세 번째 줄. 밝히는. 진위를 드러나게 하는 뭐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건의 전모를 드러나게 하는 이런 의미로 쓰면 돼. 36, 4번이다. 돼요. 저 이따가 어려운 걸 할 거라서 일단 쉬었다가 타이머스가 안 가는 사람 손? 우리 왜 안 갖고 오냐? 가방 미리 딱 싸놓고 있어야지. 한 명이 갑자기 이따가 막 여러 명 얘기하면 안 돼? 이건가?
끝나봐요.
별로 안 어렵지. 공문은. 이거 제일 헷갈리는 문제가 40번이야, 40번. 39번은 어렵게 생겼는데 별로 안 어렵고. 자, 요렇게 돼요. 그 1문단은 증거재판주의가 있고, 세 번째 그래. 자, 그거는 법관의 자의적인 사실 인정이 허용될 수 없다라는 거고, 네, 공평하고 객관적인 형사 재판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 정도 돼. 목적이나 뭐 이유 정도 돼. 자,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증거 능력과 증명력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 자, 일단 증거 능력이 어떤 거냐면 이 문단에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이야. 그러니까 얘를 증거로 쓸 거냐 말 거냐. 자, 3문단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증거 능력의 요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기 있는 세 가지 배제되는 것만 빼면 증거 능력이 되는 거야. 자, 4문단은 자,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인데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돼. 예를 들면 내가 경찰이야. 근데 내가 그냥 지나가는데 주환이를 보고 너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 너 나랑 같이 경찰서로 가자. 데리고 갔어. 그 다음에 풀어. 그래서 풀어 빨리. 그래서 뭘 풀어 그랬더니 너 안 풀면 너 잘못하고 얘기 안 하면 너 집에 못 가. 유치장 갈 줄 알아. 그랬어. 주환이가 부은 거야. 못 가는 데라고 침 뱉었는데요. 그리고 얘가 그리고 벌금을 안 내면 직결심판 거거든. 이제 얘가 그러면 너 그래? 그러고 한 거야. 그러면 너는 무단횡 된다고 침 뱉었어. 이렇게 했어. 경범죄. 근데 이거는 증거 능력이 안 돼. 왜 안 되냐면은 체포영장을 갖고 가서 얘한테 보여줘야 돼. 미란다 원칙 고지해야 돼. 당신의 변호사를 허위와 권리가 있으면서 무권 행사 권리가 이거 있지. 그걸 다 한 다음에 이렇게 데리고 와야 돼. 옛날에 어느 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미란다 원칙을 얘기를 안 하고 데리고 왔는데 그거 시비 걸어가지고 무죄 나는 것도 있어. 그 다음도 무조건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적법한 절차. 얘 보고 체포영장 이준환 씨는 체포영장을 보고 자 갑시다. 수갑차도 데리고 가서 자 이제 불어. 그러면은 너 어저께 잘못한 거 불어. 그랬더니 이제 얘가 얘기하는 거 무대횡단 2번 했고요. 지금 5번 했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 이제 그러면 걔는 그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 아니야. 위법 수집이 아니야. 왜 체포영장 가지고 얘를 데리고 갔으니까. 근데 길 가다가 얘를 그냥 데리고 가가지고 무조건 불어라고 한 거야. 근데 얘가 얘기를 했어. 그거는 위법 수집이야. 왜 체포영장 없이 데리고 가서. 이게 그 검찰은 압수수색을 하잖아. 거기 목록이 다 써있대. 쭉 목록이 써있고 이제 그거 관련된 걸 다 찾아가는 거야. 근데 거기서 빠진 증거물들을 가져가는 경우들이 많대. 거기 없는 증거물을 그냥 갖고 간대. 임의로. 거기 갔더니 결정적인 단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법원에 그걸 가지고 이제 그거를 증거해가지고 이제 그 재판을 하잖아. 그러면 그 반대 측에서 변호사가 얘기했는데 저거 압수수색 목록에 없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 그러면 그게 이제 증거 인정이 안 되면은 이제 다른 걸로는 범죄 사실이 이게 소명이 안 돼. 그러면은 그걸 무죄 나온대. 자, 그게 이제 그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야. 자, 그리고 위법으로 거기 독수과실 이론이 있는데 독수과실이론은 위법적으로 증거를 가져왔어. 근데 그거를 바탕으로 또 다른 걸 얻어냈어. 그것도 전부 다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자야. 근데 증거로 채택하는 경우는 어떤 거냐? 1차에서는 위법적으로 가지고 왔는데 2차를 찾아내서 두 번째 거를. 근데 그 1차와 2차 사이 인과관계가 없는 애들이 있어. 관련 없는 애들인 거. 자, 그랬을 때는 인정된다. 그래. 그다음에 자백 배제 법칙에서는 이게 있어야 돼. 그 거기 임의성을 제한하는 방식이거든. 임의성 제한. 자, 이걸로 해서 자백을 받으면 인정해주지 않는데 그럼 임의성이라는 게 뭐냐면 그 맨 마지막에 나와. 신체적, 정신적 압박이 없어야 돼. 자, 이게 없는 상태여야 돼. 내가 주환이를 데리고 갔어. 내가 검사야. 우리가 그냥 저기 앉으세요. 그리고 앉혀놓고 나는 나할 일이라고 얘는 거기 앉혀놨어. 얘는 불안하겠지. 언제 들어오나.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물어본 거야. 얘가 한 거 아니야? 참고로. 얘가 죄를 저지른 거 아니야? 몇 월 며칠에 그거 했죠? 그랬더니 아니래. 아, 그러세요? 다시 나가라. 그냥 7시간쯤 있다 다시 와. 와서 식사하실래요? 그러면은 밥 줘. 그리고 편히 계세요. 그다음 다시 나가.
얘 얼마나 괴롭겠니? 그래서 내가 한 20시간 잡아놨어. 네, 그래서 이제 그날 며칠 날, 그날 몇 월 며칠 날 뭐 했는지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얘가 네 그랬어. 그럼 그날 그거 하신 거 맞죠? 그랬더니 한 거 같기도 하고 안 한 거 같기도 하고 거의 넘어왔지. 그래서 내가 그럼 몇 월 며칠 날 뭐 했죠? 그랬더니 네 그래. 그거 한다고 뭐 했죠? 그랬더니 네 그래. 이제 그런 거는 이런 압박을 주는 거야. 이 많이 쓰는 방법이래. 데려다 놓고 아무것도 안 한대. 아무것도 안 한 채로. 그래서 왜 그 뭐 검찰 조사 15시간 받고 막 이런 거 있잖아. 한 14시간은 가만히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지. 혼자서 가만히 있는데 얼마나 심심하겠니? 핸드폰 다 뺏기는데 핸드폰 있으면 놀겠지. 다 뺏기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 수집하는 증거는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옛날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옛날 영화 요즘 영화이지? 진실의 방? 아니 범죄도시 진실의 방? 거짓말 때리잖아. 아 니네 못 보? 안 봤니? 안 봤구나. 안 봐야 정상이지 19세니까. 거기 보면은 이제 CCTV를 가리고 그 다음에 오토바이 헬멧을 씌운 다음에 막 때려. 이건 신체적 압박이거든. 이제 그런 거에서 얻는 거는 걔는 전부 다 금지하는 거야.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게 전문 법칙이거든. 이게 이제 40번 문제지. 전문이 뭐냐면은 전에 준 말이라는 뜻이야.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어디 줄 치면 되냐? 내 세 번째 줄. 다른 사람에게 간접적으로 전해진 것. 이게 전문이거든. 근데 이거 뭐가 문제냐면은 7문단에 보면 전하는 사람에 의한 편집 조작의 우려가 있어. 이것 때문에 안 해. 그러니까 내가 내 얘기를 주환이가 악의적으로 편집 조작을 해버렸어. 이제 그러면 안 믿겠지.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거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증인에 대해 반대신문을 할 수가 없어. 얘가 전해줘 버렸거든. 나가서. 그러니까 내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없는 거야. 사실 확인이 안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밑에는 법관이 법정에서 진술자에게 직접 묻고 답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 들어야 돼. 법관이 내 얘기를 들어야 되거든. 근데 내 얘기를 안 듣고 얘 얘기를 들어버렸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내 얘기를 얘가 하면 안 돼. 얘 얘기를 얘가 하면 되는데 내 얘기를 얘가 하면 안 되는 거야.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거냐? 이거 대체로 이런 애들은 안 되는 애가 남이 전해주면은 안 돼. 근데 되는 경우가 어떤 거냐면 동의하면 돼. 그래서 7문단까지가 증거 능력에 대한 거고, 그다음에 8문단은 증명력이거든. 이거는 그 증거가 믿을만한지 아니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 기억에 보면 증거 능력은 뭐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 애야. 근데 증명력이 있는 게 아닌 건 뭐야? 신빙성이 없는 거야. 합법적으로 증거를 가지고 왔거든. 근데 그게 뻥이야. 거짓말 쓰였어. 그런 경우야 이게. 뒤에 증명력이 있어. 신빙성을 가지고 있어. 근데 위법적으로 수집했어. 그랬을 때는 그 기억 뒤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거는 자 38번 문제는 증거 능력이 있으면 뭐가 돼야 돼? 적법한 절차로 확보를 해야 돼. 근데 뭐가 없는 거야? 그 안에 내용이 그 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이거나 아니면 거짓이거나 이런 거야. 그래서 3번이 답이지. 38은. 자, 그 다음에 39를 읽어볼게요. 자, 거기 증거 1하고 증거 1-1이 있지. 얘는 어떠냐?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왜 그러냐면 유효한 압수수색 영장이 없거든. 그래서 안 돼. 그 다음에 증거 이상은 쓸 수 있어. 법정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답 2번인데 왜 2번이냐? 증거 1과 증거 1을 자료로 사용했겠군 했지. 사용 못하지. 왜? 위법한 증거이기 때문에. 자, 이제 문제에 40번 있어요. 참고로 37번은 3번이 답이고 41번은 5번이 답이고 42번은 3번이 답이야. 40번을 듣고 와서 자, 요거 보면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기재된 조서니까 진술이 그대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진술을 바탕으로 쓴 거야, 글을, 조서를. 그래서 1번이 되게 매력적인 것 같은데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원래 진술이 담긴 전문 진술이래. 이게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원래 진술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왜? 그거를 바탕으로 글을 쓴 거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이 안 되는 거야. 알 수가 없는 거라서. 근데 2번 어떠냐? 전문 법칙의 예외로 인정되는 것은
원래 진술이 법정에 전달될 때 다른 사람의 편집 조작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거 편집 조작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기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면 얘가 증거로 채택이 되는데 그게 없으면은 얘 채택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1번은 뭐냐? 조서기 때문에 진술을 한 거를 활용을 해서 조서를 쓴 거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쪽에서 유리한 측면으로 뽑았을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만약에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증거 능력이 인정됐다 그러면은 증거 능력을 인정한 사람이 얘는 편집이나 조작되지 않고 사실을 썼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40번은 2번이 답이야. 빨리 가방 쓰고 집에 가. 근데 지난주부터 가방 엄청 빨리 싸더라고. 골랐을 때는. 그러니까 빨리 싸는 거 맞죠. 오늘도 빨리 싸. 저 다음 주에 혹시 주중에 그 시드미 시간들 주중에 오는 거야? 그리고 저기 어디지 수원여고랑 영국이랑 수성이랑은 진짜 다 받았지. 그냥 이거 해보라고. 안 받았니? 진짜 안 받았어? 시작하고 진짜 안 받았어? 받았을 때 그대로 바꾸면 돼. 진짜 받았지. 진짜 안 받았는데요? 너는 선생님이 안 보내. 얘는 수성만 보냈어. 해와야지. 그때가 보낼 거야. 이거 시간을 할 수 없어. 어차피 그래도 안 하잖아요. 진짜요? 니네는 저기 10월달 넘어서 해오면 돼. 네, 당연히 아니야. 목요일에 오면 되는 거예요? 나 목요일에 못 나가. 목요일에 오면 되나요? 안 돼. 목요일. 안 돼. 목요일 바꿔. 목요일 바꿔. 목요일 싫어. 싫어. 목요일. 싫어. 진짜 안 돼요. 나도 싫어. 아, 어차피 안 해줄 거야.